올해 72이 된 윤경숙 씨의 사연입니다. 남편 이병호 씨와 결혼한 지 어느덧 50년이 흘렀습니다. 금혼식을 앞둔 나이에 경숙 씨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여보, 밥 줘. 남편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경숙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전 11시, 아직 점심시간도 아닌데 벌써 세 번째 요구였습니다. 아침에 커피 타달라고, 그 다음엔 신문 가져오라고, 이제는 밥입니다. 남편 병호 씨는 3년 전 퇴직한 이후로 집에만 틀어박혀 지냅니다. 아침부터 소주를 곁에 두고 TV 리모컨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드라마 재방송과 뉴스를 번갈아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일에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아, 진짜. 밥 달라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경숙 씨는 서둘러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를 데우고 시금치나물에 된장까지 곁들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아침에도 김치찌개였잖아. 남편은 상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제 끓여놓은 거 데운 건데 뭐가 문제예요? 맨날 똑같은 반찬만 주고 다른 집 여자들은 매일 새로 해주던데. 경숙 씨는 말없이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50년입니다. 50년 동안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세상 눈이 무서워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상을 발로 밀쳐버렸습니다. 김치찌개 그릇이 바닥에 엎어지며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경숙 씨가 아침부터 닦아놓은 마룻바닥이 순식간에 엉망이 됐습니다. 이딴 걸 밥이라고 갖다 줘? 당신 요리 실력은 50년 동안 하나도 안 늘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숙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0년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의 끈이 마침내 끊어진 것입니다. 경숙 씨는 바닥에 엎질러진 국물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합시다.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코웃음 쳤습니다. 뭐, 이 나이에 무슨 헛소리야. 정신이 나갔어? 진심입니다. 이제 정말 못 살겠어요. 경숙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또렷하게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나 없이 뭘 할 건데? 깔 데나 있어? 그 말에 경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아무리 늦었어도, 이른이 넘었어도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겠다고. 그날 밤 경숙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꿈꾸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경숙 씨는 잠 못 이루는 밤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2살 중매로 만난 병호와 결혼식을 올렸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경수가 저 사람은 성실한 직장인이야. 믿고 시집 가거라.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시집을 갔습니다. 신혼 초 석 달은 괜찮았습니다. 병호는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왔고 경숙 씨는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처사의 준호를 임신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호는 아이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든다며 술자리를 늘렸습니다. 동료들과 어울리며 월급의 절반을 밖에서 썼습니다. 여보, 아기 분유 쌀 돈이 모자라요. 이번 달엔 좀 더 주셔야겠어요. 시끄러워. 남자가 밖에서 체면 살려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냐?
경숙 씨는 친정 어머니께 손을 벌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쥐어주셨지만 경숙 씨는 그 손을 잡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둘째 딸 수진이 태어나고 3년 후 막내 민지까지 태어났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저귀가, 분유가, 그리고 끊임없이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비가 들어갔습니다. 병원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TV 앞에 앉아 소주를 마셨고 주말엔 친구들과 낚시를 다녔습니다.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 없었고 밤에 아이가 울어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여보, 민지가 열이 너무 높아요. 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택시비 아까운데 뭐. 내일 아침에 동네 병원 가면 되잖아. 지금 당장 가야 할 것 같아요. 얘가 너무 축 처져 있어요. 에이, 시끄러워. 나 피곤해. 당신이 알아서 해. 경숙 씨는 막내를 업고 한밤중에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택시비가 없어서 걸어갔습니다. 20분을 걸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경숙 씨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폐렴 초기 단계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경숙 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기대할 순 없다는 것을, 내가 내 손으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자 경숙 씨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점심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저녁엔 다시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굵어졌고 허리는 늘 쑤셨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병호는 아내가 일하는 걸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남편도 있는데 부인이 설거지를 하고 다니냐고. 그럼 당신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던가요? 경숙 씨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호는 화를 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뺨을 때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릇이 깨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숙 씨는 그날 밤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 그릇처럼 산산조각 나는구나.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갈 곳도 없었으니까, 세상의 시선이 무서웠으니까. 그렇게 20년을 더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손주가 태어날 때까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환갑이 넘어서야 경숙 씨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구나. 이튿날 아침 경숙 씨는 세 자녀를 불렀습니다. 장남 준호, 둘째 딸 수진, 막내딸 민지. 모두 40대가 된 자식들입니다. 경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너희 아버지랑 이혼하려고 해.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장남 준호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른이 넘으신 분이 이혼이라니요. 준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5살 대기업 부장인 그는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가족 망신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알아서 살 거야. 엄마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 경숙 씨의 말에 둘째 딸 수진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생각은 안 하세요? 저희도 애들 키우고 살기 바쁜데 부모님이 이혼하시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수지는 42, 초등학생 2자녀를 둔 워킹맘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부모의 이혼은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에 금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체면이 뭐가 그리 중요하니? 엄마가 50년 동안 참고 산 게 체면 때문이었어. 경숙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 나이까지 함께 사셨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이혼입니까? 그냥 각방 쓰시고 그렇게 사세요. 각방을 쓰든 뭐라든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 싶어. 더는 내 아버지 이름 석자가 내 호적에 있는 게 싫단 말이야. 경숙 씨의 단호한 말에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밥은 누가 차려드리고 빨래는 누가 하고? 내가 해. 경숙 씨의 짧은 대답에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회사도 다니고 제 가정도 있는데요. 엄마도 마찬가지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때 막내딸 민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전 엄마 편이에요.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가 결정하세요. 38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민지는 세 남매 중 유일하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모두 봐왔기 때문입니다. 민지야, 너까지 왜 그래?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수진이 동생을 나무랐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셔야죠.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일은 절대 제가 책임 안 집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수진도 난처한 표정으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갈게요. 식탁엔 경숙 씨와 민지만 남았습니다.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무사도 알아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경숙 씨는 막내딸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 자식 중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경숙 씨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경숙 씨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가방 속에는 5개의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경숙 씨 명의였습니다. 30년 전 경숙 씨는 남편 몰래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시장 한 구석, 월세 30만 원짜리 좁은 가게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남편 병호는 아내가 장사하는 걸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자가 밖에서 돈 번다고 설치고 다니네. 그깟 푼돈 벌어서 뭐하게? 하지만 경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푼돈이 모여 지금 통장에는 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돈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경숙 씨가 장사로 번 돈은 모두 생활비로 쓴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숙 씨는 가게 수입으로 집안 살림을 꾸렸고 자식들 학비도 댔습니다. 남편은 퇴직 전까지 중소기업 경리로 일했지만 월급의 대부분을 술값과 친구들과의 모임에 썼습니다. 집에 가져오는 돈은 월 100만 원도 채 안 됐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당신이 돈을 제대로 벌어와야 내가 장사를 안 하지. 이러고도 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숙 씨가 한 번은 따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번 돈은 내 돈이야. 당신이 애들 키우고 싶으면
당신이 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래서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경숙 씨는 통장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에 자신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이혼을 결심할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2억 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전세로 작은 집 하나 얻고 남은 돈으로 조촐하게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물론 자식들에게 의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장남 준호는 이미 등을 돌렸고 둘째 수지는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민지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경숙 씨에겐 큰 힘이 됐습니다. 경숙 씨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티켓이라고, 50년 동안 참고 견딘 세월의 대가라고. 다음 날 경숙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전세집 알아보려고요. 얼마 정도면 괜찮은 집 구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경숙 씨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어느 때보다 푸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 경숙 씨는 은행에서 나와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30년을 일했던 그 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가게를 정리했지만 가끔 이렇게 들러 옛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경숙 씨, 오랜만이네요. 요새 잘 지내요? 반찬 가게를 하던 옆집 김 사장님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사장님도 건강하시죠? 그럼요. 근데 남편분은 요새 어때요? 퇴직하시고 집에만 계신다며? 경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이혼하려고요. 김 사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도 경숙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봤어요.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경숙 씨는 김 사장님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전 경숙 씨가 이 시장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장사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첫날 경숙 씨는 김치 100포기를 담갔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껏 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포기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김치가 너무 짜요.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첫 손님이 김치를 반품하러 왔을 때 경숙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레시피를 연구하고 이웃 가게 사장님들에게 물어보며 배웠습니다. 한 달 후 경숙 씨의 김치는 시장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저기 새로운 아줌마 김치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뿐 아니라 장아찌, 젓갈, 나물 반찬까지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하루 15시간을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장에 나와 재료를 사고 오전 내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오후엔 손님을 맞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김치 담그느라 손이 튼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겨울이면 동상이 걸려 손가락이 퉁퉁 부었습니다. 여름이면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숙 씨는 참았습니다. 이 돈이 아이들의 학비가 되고
생활비가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자유가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엄마, 손이 왜 이래?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막내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보고 울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손등엔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손은 원래 이래. 걱정 마. 경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너희를 키울 수 없어서. 남편 병우는 가게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가끔 가게에서 돈을 꺼내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이랑 술 마시기로 했어. 10만 원만 줘. 저는 장사한 돈으로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거짓말 마. 장사 잘 된다며? 빨리 줘. 경숙 씨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넣을 돈은 따로 숨겨뒀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때로는 100만 원씩 모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아파서 누워있고 싶은 날에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그런 경숙 씨를 믿고 찾아왔습니다. 경숙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성실할 수 있어요? 단골 손님의 말에 경숙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 돈은 경숙 씨의 피와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 오롯이 경숙 씨의 돈이었습니다. 2년 전 경숙 씨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였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일을 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아쉬워했지만 경숙 씨의 건강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경숙 씨, 이제 좀 쉬세요.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네, 이제 좀 쉬려고요. 하지만 경숙 씨는 쉴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집안일을 시키는 남편이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진짜 쉴 수 있습니다. 남편 없이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온 경숙 씨는 소파에 앉아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럴 줄 몰랐습니다. 경숙 씨가 남편 병호를 처음 만난 건 22살 때였습니다. 중매로 만난 사이였죠. 당시 병호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경숙 씨의 부모님은 저 사람이면 믿고 딸을 맡길 수 있겠다며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속초로 하룻밤 다녀왔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숙 씨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해도 함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1년 차 병호의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병호는 실직 위기에 몰렸고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힘들어도 함께 이겨내요. 제가 일을 나가서 도울게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가만히 있어. 병호는 경숙 씨의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술에 의지했습니다. 실직 후 6개월 동안 병호는 집에서 놀았습니다. 그 6개월 동안 경숙 씨는 친정에 의지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쌀을 보내주시고 아버지가 몰래 10만 원씩 쥐어주셨습니다. 경숙 씨는 그 돈으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병호가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경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병호는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친구의 보증을 선 것입니다. 3천만 원. 당시로선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경숙 씨는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여보, 보증을 왜 섰어요? 우리 형편이 어떤데? 친구 부탁인데
어쩔 수 없었어. 걱정하지 마. 그 친구 사업 잘 돼서 곧 갚을 거야. 하지만 6개월 후 그 친구는 사업 실패로 잠적했습니다. 빚은 고스란히 병호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병호 씨 댁 맞죠? 3천만 원 갚으셔야죠. 경숙 씨는 어린 아이들을 뒤에 숨긴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갚을게요. 시간만 좀 주세요. 병호는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빚인데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경숙 씨의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점심에는 청소 일을 했고 저녁엔 다시 식당 일을 했습니다. 손은 얼어서 갈라졌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밤에는 아이들을 재우고 새벽 2시까지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3천만 원을 갚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 2년 동안 경숙 씨는 20kg이 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졌고 이도 2개나 뽑았습니다. 빚을 다 갚은 날 경숙 씨는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경숙아, 조금만 더 참아라. 아이들이 크면 나아질 거야. 어머니는 딸을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경숙 씨는 알았습니다.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병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무책임해졌습니다. 퇴직금을 친구 사업에 투자했다가 날린 것도 그랬습니다. 70이 넘어서도 경숙 씨에게 밥상 투정을 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경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50년의 결혼 생활, 그중 행복했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경숙 씨는 손가락으로 세어봤습니다.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49년은 참고 견디고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고 싶었습니다. 병호가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60대 중반, 이제 슬슬 노후를 준비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병호에게 노후 준비 같은 건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3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30년을 다닌 회사치곤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경숙 씨는 그 돈으로 생활비에 보태거나 저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보, 이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하지만 병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친구가 사업하는데 투자하면 1년에 20% 이익을 준대. 3천을 투자하면 600씩 받는 거야. 이거 안 하면 바보지. 경숙 씨는 불안했습니다. 젊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돈을 날린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요.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남자 일에 여자가 끼어들지 마. 결국 병호는 퇴직금 전액을 친구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 친구는 사업 실패를 이유로 잠적했습니다.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여보, 그러니까 제 말을 들었어야죠. 이제 우리 어떡해요? 경숙 씨가 한숨을 쉬자 병호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시끄러워. 당신이 평소에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친구한테 속은 거야.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병호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병호는 젊었을 때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이 있었고 그때 연금을 체납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월 4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숙 씨의 연금은 더 적었습니다.
주부로 살다가 늦게 가게를 시작했기에 가입 기간이 짧았습니다. 월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을 합쳐도 월 60만 원. 집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신이 장사해서 번 돈 있잖아. 그걸로 살면 되지. 병호는 아내가 모은 돈을 당연하다는 듯 언급했습니다. 경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치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평생 가정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살면서 아내가 모은 돈은 당연히 함께 쓸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게다가 병호는 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서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소주 한 병은 기본이었습니다. 한 달 술값만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보, 술 좀 줄여요. 우리 형편에 이렇게 마시면 안 돼요. 내가 평생 일했는데 술 한 잔 못 마셔?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경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뭘 해준 게 있냐고요? 50년 동안 당신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빚 갚아주고 자식 키운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날 이후 경숙 씨는 남편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숙 씨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가끔 시장에 나가 일손을 도왔습니다. 옛날 가게 주인이 바빠 보이면 가서 도와줬습니다.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기대할 수 없으니 자신이라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시장에서 돌아온 경숙 씨는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저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구나. 그 순간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병호는 혼자 밥도 제대로 못 차려 먹을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손을 벌릴 거고 자식들은 귀찮아할 겁니다. 경숙 씨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건강할 때 결정해야 한다고. 이대로 가다간 자신이 먼저 죽을 것 같다고. 이혼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막내딸 민지가 법무사를 소개해준 덕분에 경숙 씨는 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경숙 씨의 상황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 측 귀책 사유가 많으니 재산분할 청구 없이 이혼하는 게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경숙 씨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사유를 상세히 적고 증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통장 내역, 경숙 씨가 혼자 빚을 갚았다는 영수증,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했다는 세무 자료. 엄마,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증명이 돼요. 민지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경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장남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주변에서 소문 들었습니다. 정말 법원에 이혼 신청하실 겁니까? 제 직장 동료들까지 아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경숙 씨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는 끝까지 자신의 체면만 생각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준호가 회사 출근 전에 급히 들렀습니다. 정장 차림의 준호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저는 회사에서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어요. 이 시기에 부모님 이혼 소식이 퍼지면 준호야, 엄마 인생은 내 승진보다 중요하지 않니? 경숙 씨의 조용한 질문에 준호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게 아니라 타이밍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가 좋은 타이밍이니? 엄마가 죽고 나서? 어머니, 준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경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른둘이야.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그 시간을 내 승진 때문에 참고 살 순 없어.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300만 원입니다. 이혼 포기하시면 매달 드릴게요. 아버지 생활비도 제가 보태드리고요. 경숙 씨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돈이 필요해서 이혼하는 게 아니야. 자유가 필요해서야. 자유요? 이 나이에 무슨 자유입니까? 내가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엄마는 50년 동안 단 하루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어. 내 아버지 눈치만 보고 살았어. 준호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1년만 기다려주시면 안 됩니까? 제 승진 확정되고 나면. 안 돼. 엄마한테 1년은 너무 길어. 경숙 씨의 단호한 거절에 준호는 벽에 부딪힌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양보하실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응. 이번만큼은 양보 안 해.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친척들한테 다 말할 겁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구시는지. 그래, 그렇게 해라. 준호는 봉투를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경숙 씨는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300만 원. 50년 고생의 값이 고작 300만 원이라니. 경숙 씨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어 준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문자 한 줄과 함께 돈 필요 없어. 엄마는 자유가 필요해. 며칠 후 준호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경숙 씨의 고모, 이모, 사촌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이혼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모, 저희 엄마가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하세요. 말려주세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친척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경숙 씨의 고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경숙아, 내 마음 다 안다. 그 사람이 내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우리도 다 봤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고모가 응원할게. 사촌 언니도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언니 진작에 했어야지. 너무 늦었어.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아. 준호가 기대했던 만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경숙 씨를 응원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둘째 수진도 준호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상담을 구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 엄마가 이혼하신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내가 내 엄마라면 진작에 했어.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나도 알아. 수지는 시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준호와 수진의 만류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친척들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경숙 씨 편이었습니다. 50년을 지켜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경숙 씨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준호는 마지막으로 경숙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시면 연락 안 하겠습니다. 경숙 씨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받으려고 이혼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딸 민지가 경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민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빠와 언니에게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민지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전화해서 엄마 편 들지 말라고 했어요. 가족을 망치는 거라고. 민지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 신경 쓰지 마.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제가 너무 늦게 눈치챈 것 같아요.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어렸을 때 기억나요. 밤에 엄마가 우는 소리 들었어요. 이불 속에서 소리 안 나게 우시던 거 다 알았어요. 경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야, 내가 어떻게? 저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어려서. 그래서 맨날 생각했어요. 내가 빨리 커서 돈 벌어서 엄마 모시고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민지야, 그렇게 생각했구나. 경숙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딸이 자신의 고통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엄마,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엄마를 진작 모시고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민지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오빠랑 언니는 몰라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사셨는지. 민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중학교 때였나? 엄마가 시장에서 일하시다가 손을 대어서 병원에 가신 적 있잖아요. 그때 저 혼자 엄마 찾아갔어요. 엄마 손 붕대 감긴 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경숙 씨는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김치 양념을 만들다가 뜨거운 고춧가루 가루가 손에 튄 적이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갔는데 민지가 학교 끝나고 찾아왔었습니다. 엄마, 손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어린 민지는 어머니 옆에 앉아 계속 울었습니다. 경숙 씨는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민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나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있어요. 민지야, 엄마가 아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봤거든요. 저는 그런 남자 만날 바엔 혼자 살겠어요. 경숙 씨는 딸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결혼이 딸에게까지 영향을 준 것입니다. 민지야,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해야지. 엄마 때문에 그러지 마. 아니에요. 엄마 때문이 아니라 제 선택이에요. 저는 지금 혼자 사는 게 좋아요. 민지는 어머니를 다시 껴안았습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오빠나 언니가 뭐라고 해도 제가 엄마 편이에요. 고마워, 민지야.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경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식 셋 중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민지는 법무사 상담에도 함께 가주었고 서류 작성도 도와주었습니다. 경숙 씨 혼자서는 복잡한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민지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 여기 이혼 사유 적는 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좋대요. 뭐라고 써야 할까?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 가정 내 무관심, 언어폭력? 이런 거요. 경숙 씨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의 세월을 종이 위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딸 민지의 도움으로 경숙 씨는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경숙 씨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혼 사유란에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생활비 미지급, 가정 내 무관심,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한 50년간의 정신적 고통, 남편이 만든 빚을 혼자 갚아야 했고 세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졌음. 남편은 퇴직 후에도 가사 분담을 거부하고 아내를 하녀처럼 대우하며 언어폭력을 행사함. 법원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혼 조정 신청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혹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긴 세월을 함께 사신 분인데 그 긴 세월이 힘들어서 이혼하는 겁니다. 경숙 씨의 단호한 대답에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경숙 씨는 그 통지서를 남편 병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병호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혼 조정? 당신 미쳤어? 정말 법원까지 갈 거야? 그래요. 당신이 합의 이혼에 응하지 않으니 법원에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평생 이랬어. 병호는 소리를 질렀지만 경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법원에서 얘기하죠. 병호는 통지서를 구겨서 던졌습니다. 좋아. 가자. 법원에 가서 누가 잘못했는지 똑똑히 밝혀보자고. 그날 밤 병호는 장남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너희 엄마가 정말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했어. 이거 어떡하면 좋겠니?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설득 좀 해봐. 엄마가 너의 말을 제일 잘 들잖아. 저는 이미 엄마한테 다 말했어요.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준호는 냉담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호는 허탈했습니다. 아들까지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정기일이 다가오자 경숙 씨는 민지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통장, 내역, 경숙 씨가 혼자 빚을 갚았다는 영수증,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했다는 세무 자료. 엄마,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증명이 돼요. 그래, 고맙다 민지야. 조정기일 전날 밤 경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긴장돼서가 아니라 설레서였습니다. 마침내 50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음 날 아침 경숙 씨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깔끔한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오늘이 내 진짜 인생의 시작이야. 경숙 씨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경숙 씨는 막내딸 민지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병호는 혼자 왔습니다. 장남 준호는 아버지를 외면했고 둘째 수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자 중년의 여성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경숙 씨, 이병호 씨 맞으십니까? 네.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결혼하신 지 50년이라고 나와 있네요. 금혼식을 앞두신 나이에 이혼을 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경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동안 참았습니다. 더는 못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씨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자녀 셋의 양육비와 교육비는 모두 제가 장사로 벌어댔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을 사업 투자로 날렸고 현재 국민연금도 체납으로 반밖에 받지 못합니다. 집안일에 무관심했고 퇴직 후에는 술만 마시며 저를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조정위원은 병호를 쳐다봤습니다. 이병호 씨,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병호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일은 했어요. 그리고 그게 다 이혼 사유가 됩니까?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병호 씨는 이혼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이 나이에 무슨 이혼입니까? 우리 자식들 생각도 안 하고. 조정위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녀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장남과 둘째 딸은 반대합니다. 체면 때문이죠.
막내딸만 저를 지지합니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호에게 물었습니다. 이병호 씨, 부인께서 이렇게까지 이혼을 원하시는데 혹시 합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절대 이혼 안 합니다. 병호는 완강했습니다. 경숙 씨는 남편을 조용히 쳐다봤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이병호 씨, 부인께서 제시하신 증거 자료를 보니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이혼을 거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5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헤어지면 말이 됩니까? 당신도 나이 드신 분이면 이해하실 텐데. 조정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과 법적 판단은 다릅니다. 부인께서 50년을 참으신 것이지 그게 행복한 결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병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경숙 씨는 남편의 눈물을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몇 번이나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까? 하지만 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병호 씨, 진심이십니까? 정말 변하실 수 있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제가 변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은 경숙 씨를 쳐다봤습니다. 윤경숙 씨, 남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이미 50년 동안 기회를 줬습니다. 더는 못 믿겠습니다. 하지만 조정위원님, 제 나이 72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남은 시간마저 이 사람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경숙 씨의 단호한 말에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조정은 불성립입니다. 다음 조정 기일을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쪽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조정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경숙 씨는 예상했던 일이라 담담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민지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조정이 안 되면 재판으로 가면 돼. 엄마는 끝까지 갈 거야. 경숙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50년을 참았는데 이 정도 과정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병호는 법원 밖에서 경숙 씨를 불렀습니다. 여보, 아니 경숙 씨. 제발 다시 생각해줘요. 내가 정말 변할게요. 변하고 싶으면 혼자 변하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 인생에 없을 겁니다. 경숙 씨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병호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경숙 씨는 혼자였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조정실에서 병호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이혼에 동의하겠습니다. 대신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경숙 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재산을 분할한다는 겁니까? 윤경숙 씨께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모으신 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돈의 절반을 요구합니다. 경숙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모인 돈인 줄 아십니까? 제가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남편은 생활비 한 푼 제대로 안 주고 오히려 빚만 만들어서 제가 갚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재산은 결혼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경숙 씨도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여기 통장 내역입니다. 남편 이병호가 생활비로 준 돈이 월 평균 5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나마 술 마시고 나면 안 줄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가게 매출로 생활비, 자녀 교육비, 남편이 만든 빚까지 모두 갚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 내역이 맞습니까? 이병호 씨? 병호는 우물쭈물했습니다. 그게 제 월급이 많지 않아서 월급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셨다는 게 문제죠. 조정위원은 병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숙 씨는 증인 진술서도 제출했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들이 작성해 준 것이었습니다. 윤경숙 씨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고 아프셔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가게에 나타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또 다른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병호 씨가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생겼을 때 윤경숙 씨가 혼자 식당 일을 하며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2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호의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남편 측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병호의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직장 생활을 하며 직장 생활은 하셨지만 그 소득을 가정에 투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인께서 남편의 빚까지 갚으셨다는 증거가 명백합니다. 그럼 게다가 남편이 만든 빚을 부인이 갚았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인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병호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제가 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재산 분할은 어렵습니다. 대신 이혼에 합의하시면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부인 측에서 제안한 상태입니다. 조정위원이 설명했습니다. 병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변호사와 속삭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측에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이혼 후에도 부인께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숙 씨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혼하면 남남입니다. 생활비 지원 같은 건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50년을 함께 사셨는데 그 50년 동안 남편이 저한테 해준 게 뭡니까? 이제 와서 생활비를 달라고요? 경숙 씨의 단호한 말에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정리했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 없이 위자료 없이 깔끔하게 이혼하는 걸로 합의하시겠습니까? 병호는 변호사와 다시 상의한 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혼에 동의하겠습니다. 경숙 씨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없이 이혼에 합의하신다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을 하는 순간 50년의 무게가 손끝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호도 마지못해 서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호는 경숙 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야.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로운지 알게 될 거라고. 경숙 씨는 병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과 사는 게 더 외로웠어요. 그리고 후회하는 건 당신일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50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된 날 경숙 씨는 자식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너희 아버지랑 이혼했다. 조정으로 마무리됐고 재산 분할도 없다. 각자 잘 살자. 장남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혼하신 겁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어머니랑 연락 안 하겠습니다.
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라. 경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셨습니다. 너희 가족은 진작에 망가져 있었어. 엄마만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야. 경숙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비난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둘째 딸 수지는 문자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제 생각엔 너무 성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명절엔 연락드릴게요. 경숙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만 의무감으로 연락하는 자식이 무슨 소용입니까? 막내딸 민지는 직접 찾아왔습니다. 엄마, 축하드려요. 정말 잘하셨어요. 민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경숙 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이제 정말 자유야. 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그날 밤 경숙 씨는 혼자 조용히 술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소주가 아닌 막걸리였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장남 준호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연락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 일도 책임 안 집니다.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니까 어머니가 책임지세요. 경숙 씨는 그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병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도 수진도 아버지를 외면하자 병호는 경숙 씨에게 다시 연락한 것입니다. 여보, 아니 경숙 씨, 나 좀 도와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자녀분들께 연락하세요. 애들이 전화를 안 받아. 준호 그 자식이 나한테 요양원 알아보래. 경숙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이 자식들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관심도 없었잖아요. 이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우리 다시 합칠 수 없을까?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당신과 남남입니다. 경숙 씨는 전화를 끊고 병호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아빠 요양원에 보낸대요. 그래, 잘 됐네. 엄마는 괜찮으세요? 아빠가 그렇게 되셔도. 민지야, 엄마는 이제 내 아버지 일에 관심 없어. 내 아버지 인생은 내 아버지 책임이야. 경숙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의 강인함에 놀라면서도 안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자유로워지셨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가족은 분열됐습니다. 하지만 경숙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유일한 가족은 막내딸 민지였습니다. 이혼 판결 후 한 달 경숙 씨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주방이 딸린 15평짜리 공간이었지만 경숙 씨에겐 궁전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혼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밥 차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사 첫날 경숙 씨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내 집이구나. 경숙 씨는 작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남편 눈치 안 보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커피. 이 작은 행복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랐습니다. 민지가 이사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엄마, 집 예쁘네요. 작지만 아늑해요. 그치? 엄마 혼자 살기엔 딱 좋아. 민지는 주방의 그릇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뭐가 외로워.
50년 동안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더 외로웠어. 경숙 씨의 대답에 민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경숙 씨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도 된장국도 아닌 그저 자신이 먹고 싶었던 메뉴. 바로 된장 삼겹살 구이였습니다. 남편은 된장을 싫어했습니다. 냄새난다며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숙 씨는 50년 동안 된장 삼겹살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굽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경숙 씨는 혼자 고기를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밤이 되자 경숙 씨는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뉴스와 스포츠만 봤습니다. 드라마를 보려고 하면 시시한 거 보지 말라며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경숙 씨는 평소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틀었습니다. 젊은 배우들이 나오는 로맨스 드라마였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절대 볼 수 없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경숙 씨는 푹 빠졌습니다.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장면에서는 함께 설레고 이별하는 장면에서는 같이 울었습니다. 아, 이런 게 인생이지. 다음 날 아침 경숙 씨는 여유롭게 일어났습니다. 남편 아침 차려줄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느긋하게 샤워하고 천천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옆 벤치에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날씨 참 좋죠?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혼자 사세요? 얼굴이 낯익지 않아서요. 네, 얼마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여기 산 지 30년 됐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경숙 씨는 할머니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것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민지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제가 만든 건데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고마워, 민지야.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이렇게 행복한 적이 처음이야. 민지는 어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경숙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도 술 냄새도 없었습니다. 이게 평화구나. 경숙 씨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이사 후 일주일 경숙 씨는 근처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민지가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경숙 씨는 서예반과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서예반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소개해 주세요. 경숙 씨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경숙입니다. 72이고요. 얼마 전에 이혼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한 할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도 60에 이혼했는데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경숙 씨는 뜻밖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이혼을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예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이 붙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경숙 씨는 집중했습니다. 자유,
경숙 씨가 첫 작품으로 쓴 글자였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잘 쓰셨어요. 마음이 담긴 글씨네요. 감사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박수 쳤던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박정순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예요. 네, 좋아요. 경숙이라고 불러주세요. 경숙 씨, 우리 점심 같이 먹어요. 근처에 맛있는 칼국수집 있어요. 경숙 씨는 정순 씨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칼국수를 먹으며 두 사람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저도 이혼한 지 10년 됐어요. 그때 애들이 난리쳤죠. 특히 아들이 제일 반대했어요. 저도요. 장남이 제일 심하게 반대했어요. 아들들은 다 그래요. 자기 체면만 생각하지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해요. 정순 씨의 말에 경숙 씨는 공감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도 이혼하고 나서 후회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왜 진작 안 했나 싶더라고요. 저도요. 이제야 내 인생 사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노래교실이 있었습니다. 경숙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은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트로트 가수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인생은 나그네 길 배울 거예요. 경숙 씨가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평생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흥얼거리면 남편이 시끄럽다고 화를 냈으니까요. 선생님이 반주를 틀었습니다. 경숙 씨는 조심스럽게 따라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경숙 씨,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다음 달에 복지관 공연 있는데 함께 나가실래요? 저요? 제가 무대에 서도 될까요? 당연하죠. 경숙 씨 목소리 정말 멋있어요. 경숙 씨는 평생 처음으로 무대에 서기로 했습니다. 떨렸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경숙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5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경숙아, 수고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 경숙 씨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정순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경숙 씨, 우리 복지관에서 제주도 여행 간대요. 같이 갈래요? 제주도요? 가보고 싶긴 한데 뭘 망설여요. 우리 나이에 못 가면 언제 가요? 경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평생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속초 하룻밤이 전부였습니다. 좋아요. 갑시다. 경숙 씨는 생애 처음으로 여행 가방을 샀습니다. 새 옷도 샀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 이것이 바로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둘째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안 좋으시대요. 경숙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상태가 좋지 않으시대요. 수진아, 그건 내 아버지 일이야. 엄마는 이미 남남이야. 엄마, 그래도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게. 안 갈 거야. 너희가 알아서 해. 경숙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실 병호는 이혼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혼자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술만 더 마셨습니다. 장남 준호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셨지만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병호는 요양병원에서 매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경숙 씨 생각이 났습니다. 매일 아침 차려주던 밥, 깨끗하게 빨아주던 옷, 따뜻하게 데워주던 방, 모든 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병호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제 전 부인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한 번만 보고 싶어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전 부인분께서 연락 거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과하고 싶어요. 간호사는 경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숙 씨, 전 남편분이 어르신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요. 안 갑니다. 볼 일 없어요. 하지만 건강이 정말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이 될 수도. 그래도 안 갑니다. 경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막내딸 민지도 어머니를 설득해 봤습니다. 엄마, 그래도 한 번쯤은. 민지야, 엄마는 이미 50년을 참았어. 이제 와서 가면 뭐 하겠니? 용서해 달라고? 미안하다고? 그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병호는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남 준호가 경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경숙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장례식장은 안 갈 거야. 너희끼리 치러라. 어머니,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 남남이야. 장례는 자식들 몫이야. 경숙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숙 씨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이 느껴질까요? 아니었습니다. 다만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허무함.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이요? 정말이야. 슬프지 않아. 그냥 50년이 허무하다는 생각만 들어. 민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는 잘못 없어요. 엄마는 충분히 참으셨어요. 고마워, 민지야. 장례식장에서 준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경숙이한테 미안하다였습니다. 그래도 한번 와보시는 게. 경숙 씨는 그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이제 와서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50년 중 단 1년이라도 제대로 된 남편으로 살았어야 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병호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숙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공연에 섰던 날을 경숙 씨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무대에 서서 인생은 나그네기를 불렀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관객석에는 민지와 정순 씨, 그리고 복지관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박수를 쳐줬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민지가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엄마가 잘했어? 최고였어요. 경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70이 넘어 처음으로 무대에 섰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경숙 씨는 노래교실에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다음 공연도 준비했습니다. 정순 씨와는 단짝 친구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함께 복지관에 가고 주말이면 같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경숙 씨, 우리 다음 달에 부산 가는 거 어때요? 좋아요. 해운대 가보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 이번엔 2박 3일로 가요. 천천히 구경하면서. 경숙 씨는 여행 계획을 세우며 신이 났습니다. 평생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이제야 가보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는 스마트폰 교육도 받았습니다.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누르면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오, 신기하네. 경숙 씨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행 갔을 때 사진도 찍고 민지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가 보내는 사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완전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그런 기분이야. 어느 날 경숙 씨는 복지관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쓴 서예 작품들을 모아 전시한 것입니다. 자유, 행복, 새 출발, 감사, 희망. 경숙 씨가 쓴 글자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지관장이 말했습니다. 경숙 씨, 작품들이 정말 좋네요. 마음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이혼하시고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밝아지시고. 네, 저도 느껴요.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전시회에 민지도 왔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지야, 엄마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내가 옆에 있어서야. 고마워. 아니에요. 엄마가 용기 내주셔서 제가 고마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이혼한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엔 두려웠어. 이 나이에 혼자 살 수 있을까? 외롭지 않을까? 근데 전혀 외롭지 않아. 오히려 더 행복해. 엄마, 앞으로도 쭉 행복하세요. 응, 그럴 거야. 이혼 후 2년이 지나고 경숙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복지관에서 서예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가끔 장남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우가 세상을 떠난 후 준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내 인생 잘 살아라. 경숙 씨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둘째 딸 수진도 가끔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경숙 씨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그저 의무감에서 하는 연락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막내 민지와는 매주 만났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경숙 씨는 복지관 친구들과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만개한 벚꽃 아래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숙 씨,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사진 속 경숙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경숙 씨는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숙 씨는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74의 나이에 경숙 씨는 진정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50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경숙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경숙, 수고했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그리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자유였습니다.